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플 때 가족분들에게 의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아팠을 때 시댁 식구들의 위로를 감사히 여겼다가 바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는데요. 제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제가 개발자라 돈을 좀 그래도 벌었었거든요. 반대로 남편은 어딜 진득하게 다니지 못했어요. 어디 들어가면 실력이 별로라서 잘리거나 정리해고 당했죠. 이제 나이도 있어서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엄청 짜잘한 회사에 겨우 들어갔어요. 직원이 5명, 6명 되는 자그마한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 겨우 들어갔는데도 실력이 얼마나 없으면 바로 잘리더라고요. 저랑 결혼한 후에는 그냥 일 안 하고 전업주부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도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 남편의 얼굴이 자꾸만 그늘지고 표정이 초조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 일이 힘들다, 어렵다고 하고 있으니 차라리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돌아오면 집에서마저 남편 걱정을 하는 게 너무 피곤했거든요. 제가 오늘은 어땠냐고 물어봤는데요.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답은 뻔했지만 그래도 매일 하는 형식적인 질문이었어요. 남편이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오늘도 일 처리가 느리다고 뭐라 하더니 나한테 권고사직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내가 일을 꼼꼼하게 하느라 이것저것 확인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나 봐. 직원들이 많지도 않은데 내가 일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 남편 목소리에서 힘이 빠진 게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저는 속이 시원해졌죠. 이참에 남편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사표를 내자고 하니까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사표를 내자고? 나 근데 일단 더 노력해보겠다고 했어. 그래서 좀 더 다녀보고 결정하자고 하던데? 당신은 내가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제 심정을 털어놨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적성에도 안 맞는 일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그동안 일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했었잖아. 남편이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놀란 눈치였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했잖아.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어차피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당신이 전업주부로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이 처음에는 제 말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이내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활짝 핀 얼굴로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럼 내가 전업주부 할게. 집에서 당신이랑 아이 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직장 생활이 나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먼저 전업주부 하라고 해줘서 고마워. 남편이 이러면서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토닥이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당신은 집에서 우리 딸 잘 돌보고 나는 바깥에서 돈 벌어오고 이렇게 하면 서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남편이 잘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저는 바깥일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마침 애가 먼저 들어서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을 했었거든요. 출산도 했고 이제 애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솔직히 좀 그러긴 했죠. 남들은 아내가 전업주부하고 남편이 돈 벌어오는데 우리 집안은 그게 바뀐 거잖아요? 게다가 신우는 머리가 똑똑해서 의대 나오고 의사가 돼서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남편은 왜 이러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런 남편이랑 결혼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착하고 다정했거든요.
남편은 늘 저를 존중해주고 제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남편이 항상 제 선택을 지지해줬었는데요.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늘 저를 통제하려고 했고 자기들의 기준에 저를 맞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남편은 제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줬고 늘 제 편에 서서 저를 지지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랑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 결혼이란 단어는 그동안 저에게는 부담스럽기만 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결혼이 두렵지 않았죠. 남편이 저한테 안정감을 주었고 남편이랑은 결혼해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하게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소식을 전하면서 남편이 떨떠름한 반응을 보일까 걱정했지만 남편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와서 너무 기쁘다고 해줬어요. 남편이 빨리 결혼해야겠다며 절 책임지겠다는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의 다정함은 변하지 않았죠. 제가 직장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남편이 곁에서 조용히 위로해줬고 제가 화를 낼 때도 묵묵히 받아줬어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편이라 그런 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언제나 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남편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든든했고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도 남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다정함과 부드러운 성격 덕분에 퇴근 후에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기대됐고 남편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덕분에 남편이 권고사직을 당하고 전업주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도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았는데요.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결혼 전에 시댁 식구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시댁이랑 가까이 살게 되면 불편한 일도 많을 것 같았고 시부모님이나 형님이 혹시라도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걱정들이 기우였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처음부터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신우는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더라고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제가 신경 쓸 일이 없도록 모든 걸 다 챙겨주셨고 제가 어리둥절해 할 때마다 걱정 말고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며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시댁이랑 가까이 살게 되면서 어머님과 아버님 얼굴을 자주 마주하게 됐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좋아서 자주 찾아뵙게 됐는데 제가 자주 찾아오는 게 부담스러우실까 봐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어머님이 이 집도 네 집이니 언제든지 편하게 오라고 해주셨고 아버님도 우리 집에 자주 와줘서 고맙다고 해주셨어요. 시부모님이 퇴직하신 후에는 더욱 자주 뵙게 됐는데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퇴직을 했다고 집에만 계시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꽃꽂이 교실을 다니며 꽃을 배웠고 아버님은 동네 바둑 모임에 나가시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두 분 다 봉사활동에 열심이셨죠. 어머님은 지역복지관에서 요리봉사를 하셨고 아버님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봉사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쉬실 때인데 봉사까지 다니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니까 뭔가 허전하고 집에만 있으면 기운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게 보람차고 좋아. 그러면서 어머님이 매주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을 돌보시면서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저도 어머님 따라 봉사하러 가곤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어머님이 만든 음식을 먹고 웃으실 때마다 어머님도 같이 웃으시는 거예요. 봉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죠. 내가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지.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아버님 또한 상담 봉사에 열정적이셨어요.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기뻐하셨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애들을 보면 우리 자식들 생각도 나고 손주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잘해주고 싶더라. 이렇게 두 분이 함께 봉사를 다니고 기부도 꾸준히 하시니 동네에서 천사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시부모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죠. 물론 두 분이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동네 슈퍼에 갔을 때도 이웃을 만날 때도 다들 시부모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어머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 내가 복지관에서 뵀는데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봉사하시는 분 처음 봤어. 너희 아버님도 참 따뜻한 분이시던데 애들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다 뿌듯해졌어요. 시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제가 그분들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행복했죠. 시댁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동네에서 저만 보면 너무 반겨주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어휴, 병씨 집안 며느리 아냐? 이거 가져가. 내가 방앗간에다 떡 떼온 건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가져가서 먹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떡을 한 상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다른 이웃분들한테 식혜도 받고 심지어 용돈까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런 식으로 거절했었는데요. 아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돼요. 매번 저 만날 때마다 뭐 주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저번에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안 받는다고 거절하면 다들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주려고 했던 것들을 제 손에 꼭 쥐어주세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병씨 집안 사람들한테 신세진 게 많이 있어서 주는 거야. 제발 받아줘.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어쩔 수 없이 주신 음식들이나 선물들을 받아가지고 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편이 이런 시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착했겠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남편이랑 시부모님을 정말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절 붙잡는 거예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경계하면서 누구시냐,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사는 아파트랑 앞장서고 있던 남편을 가리키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기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 와이프예요? 먼저 앞지르고 가던 사람이 병씨 집안 사람인데 혹시 저 사람 와이프인가 해서요. 제가 맞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내용도 없고 미친 사람처럼 무슨 놈 하면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나타나서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이러는 거예요. 무시해. 이 동네에서 유명한 미친 사람인데 모르고 있었어? 우리 집안 식구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괜히 시비 거는 거야.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까 다음에는 피해서 가. 처음 듣는 말이라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해하며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요. 난 모르고 있었지.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처음 듣는데? 그리고 저 사람도 처음 봐. 도대체 언제부터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얼른 오라고 손짓을 하고 저를 데려갔어요.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면서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앞으로 집 오갈 때는 당신 혼자 오지 마. 어디 가거나 집으로 돌아올 때 꼭 나 불러. 알겠지? 어디 안 가고 꼭 집에 있을 테니까 출퇴근할 때 전화해줘야 돼. 남편에게는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과잉보호 해줄까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실제로 제가 어디 나가려고 하면 이러는 거예요. 당신 어디 가? 내가 따라가야지. 말도 없이 나가면 어떡해. 당신 혼자 나갔다가 또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잠깐 편의점 다녀오려고 했던 건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쫓아나와서 같이 먹을거리를 사러 갔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됐어요.
그 뒤로 밖에만 나가면 남편이랑 같이 다니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후로도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발악을 하기도 했어요. 내 말이 맞는데 왜 안 믿어주는 건데? 왜 전부 다 내 말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야? 나 피해가지 마.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말 좀 들어달라고. 전 그 사람이 너무 무섭고 꺼림칙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목을 피해 다녔어요. 그날도 남편이 마중 나와서 같이 집에 가려다가 미친 사람이 다니는 길목을 피해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멀리서 절 발견했나 봐요. 뒤에서 누가 절 잡길래 누군가 했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엉엉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이 사람 와이프면 한패 아니야? 이 사람 좀 설득해줘.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남편이 얼른 막아서더라고요. 그리고 제 등을 떠밀면서 다급하게 이러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얼른 가자.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 당신 저 사람이랑 이야기할 생각하지 마. 저 사람 느낌이 너무 세. 남편이 이렇게 초조하게 굴어서 남편 따라 저도 쫓기듯이 그 자리를 벗어났던 것 같아요. 전 진짜로 그 미친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진실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하는 꼴을 보니까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보이면 바로 붙잡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진지하게 생각했네라고 여겼을 무렵이었어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항상 바빴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맛있는 걸 해주고 영양제 같은 걸 잘 챙겨주곤 했는데요. 남편이 회사 일을 잘 못해서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남편이 회사에 말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뒀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한테는 집안일을 잘하겠다고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집이 항상 엉망인 거예요. 사람이 착해도 한 회사에 오래 못 다닌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우리 애가 어려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애기 기저귀도 거의 안 갈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한마디 했었는데요. 당신 오늘 집안일 한 거 맞아?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리고 애 기저귀는 왜 안 갈아준 거야? 우리 애가 순해서 그렇지 다른 애 같았으면 계속 울었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난 바빴어. 오늘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움직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 기저귀는 갈아줬는데 또 눈 거 같은데? 나 정말 열심히 했어. 당신도 집안일은 아무리 해도 티 안 나는 거 알고 있잖아. 남편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라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요. 그 뒤로도 제가 집안일 좀 해달라고 해도 남편이 한 거라고 말하는데 어떡해요. 남편이 하는 게 영 못 믿었고 제가 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결국 애기 기저귀를 가는 것도 제 몫이 됐죠. 제가 그렇게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지내니까 몸이 시들시들해졌어요. 마침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좀 해봤는데요. 형님, 말도 마요. 남편이 전업주부가 된 뒤로 집안일은 덜 신경 써도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따라 머리도 자주 아프고 자도 피곤해요. 이런 식으로 신우한테 말했더니 신우가 의사라서 그런지 제 상태를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더니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한번 와봐. 검사도 해보고 초음파도 한번 해보게. 아무래도 올케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니까 꼭 와야 돼. 내가 공짜로 검사해줄게.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우한테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고 언제 가면 좋을지 상의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회사에 반차를 내서 신우가 하고 있는 병원을 방문했죠. 신우가 절 보자마자 잘 왔다고 이참에 아픈 곳이 어디 있는지 싹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검사는 전부 다 해봤어요. 신우가 3일 후에 오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었는데요.
3일 후에 다시 신우 병원을 찾았더니 신우가 저한테 이런 뒷담을 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완전 건강하던데? 올케가 아픈 건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진웅이 때문인 것 같아. 진웅이 그놈이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고생시키고 있잖아. 나는 남자가 전업주부 하는 거 처음 봤어. 울 동생 하는 걸 보면 의지가 전혀 안 되지 않아? 내 동생이지만 가끔 답답하고 하는 짓이 이해가 안 돼. 그놈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올케가 능력 있고 똑똑하니까 진웅이 데리고 사는 게 가능한 것 같아. 내 동생 데리고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올케가 참 고생이 많아. 전 이 정도로 남편이랑 사는 게 불만스럽고 남편이 민폐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남편이 일적인 부분에 좀 서툴고 디테일적인 면이 떨어져서 불성실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해주고 애정 표현을 잘해줬거든요. 그와 반대로 요리를 굉장히 잘해서 저를 위해 이것저것 해주다 보니 결혼 생활에 나름 만족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제가 일을 잘하고 집안일 같은 거 싫어하고 못하는 것처럼 남편도 똑같이 못하는 부분,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우가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저를 위로한 것도 이해가 됐죠. 저도 동생이 있어서 아는데 서로 참 앙숙이에요. 어쩔 때는 엄청 애정어리게 보고 어쩔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바보 같다고 뒷담하고 앞담하고 그랬거든요. 형제 자매지간이 원래 서로 다투고 뭐라 하면서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전 신우랑 남편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저 치켜 세워주는 신우한테 위로를 받고 나왔어요. 곧장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신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어쩌다 몸 상태가 안 좋았냐면서 자기가 이렇게 내조해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엄청 힘들어했는데 정말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런 남편에게 전업주부가 됐는데도 1인분도 못하는 당신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남편이 자기는 1인분 했대요. 순진한 얼굴로 도대체 어떤 내조가 필요한 거냐고 말만 하라고 하는데 어째요. 그냥 됐다고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신우가 시모한테 제 상태를 말했나 봐요. 다음 날이 주말이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머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얘야, 우리 딸한테 다 들었다. 우리 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며? 우리 아들 때문에 요즘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들었다. 아휴, 내가 할 말이 많으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랜만에 식구들이랑 다 같이 식사 자리 좀 가지게. 어머님이 이러시길래 남편한테 말하고 시댁을 같이 갔었거든요.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 남편을 이렇게 혼내주는 거예요. 너는 집안일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왜 며느리가 스트레스로 아파하는 건데 잘해주고 있는 거 맞아? 원래 집안일하는 사람이 바깥일하고 돌아오면 잘 챙겨주고 신경 써줘야 한다. 근데 넌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우리 며느리가 바깥일은 물론 집안일까지 하게 만드냐? 크니까 며느리가 아픈 거야. 전부 다 네 탓이니까 네가 미안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신나게 잔소리를 해주셨죠. 그니까 남편이 잔뜩 주눅든 채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면목이 없어. 내가 잘한다고 노력했는데 부족했나 보네. 이제 와이프한테 더 잘할게. 앞으로 와이프가 집안일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전 그런 시모랑 신우가 완전 든든하고 고마웠는데요. 이렇게 시댁 모임 자리를 가진 뒤로 남편이 엄청 잘해줬거든요. 퇴근 후에 집안일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말리더니 소파에 앉아있으래요. 남편이 자기가 다 한다고 노력해서 몸과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사실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쁘기도 했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제게 주어진 역할이 생각보다 막중했고 그만큼 기대와 책임도 따랐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대표님도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하셔서 최선을 다해 팀을 이끌어갔죠. 모든 팀원들과 함께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집했어요. 매 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그만큼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늘 프로젝트 생각뿐이었고 일에 몰두하다 보니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는 아침부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될 슬라이드도 몇 번이고 수정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만 끝나면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매 순간 피로가 쌓여갔죠. 그날도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지는 거예요. 손끝이 저릿저릿해지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죠. 책상 위에 손을 짚으려 했는데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 보였고 병원 특유의 냄새와 함께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딘지 모를 이곳에서 눈을 깜빡이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머리는 여전히 멍하고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겨우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보니 응급실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환자들과 병원 침대들이 보였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오길래 제가 겨우겨우 입을 열어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간호사 선생님, 여기 병원인 거죠? 저 여기까지 언제 실려온 거예요? 분명 회사였는데 제가 쓰러졌었어요? 제가 왜 쓰러진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간호사 선생님께서 혈압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지 같은 걸 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과로로 쓰러진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상태가 이상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혈액 검사랑 초음파 검사랑 CT 검사까지 다 받으실 거니까 집에 가지 말고 있으세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검사를 전부 다 받아봤거든요. 간 초음파 검사는 10분 안에 끝나더라고요. 검사 결과도 금방 나왔는지 의사 선생님께서 부르시길래 진료실로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환자분께서 지금 간암에 걸리셨습니다. 간암은 초음파로 간 내 종양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초음파로 간경변이나 간염 증상을 발견해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정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을 것 같은데 검사를 안 받아보셨어요? 전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의아스러웠는지 몰라요. 분명히 신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답했었죠. 네? 형님이 의사셔서 초음파 검사를 공짜로 받았었어요. 그때가 3년이 조금 안 됐을 거예요. 한 2년 전쯤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생각을 좀 해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모를 수도 있었겠네요. 또 그래도 이 정도 진행된 걸로 봐서는 2년 전쯤에도 충분히 알아보고 말씀드렸을 텐데 잘 못 보는 병원으로 가신 것 같아요. 무튼 이제부터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나중에는 수술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내일 당장 병원으로 입원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너무 암울했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암에 걸리다니. 일단 의사 선생님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하고 입원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꼭 그래야 하냐고 걱정하셨지만 최대한 빨리 수습하면 가능하다고 해주셨어요. 우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병원을 빠져나왔었죠. 그렇다고 해서 암을 일찍 발견해주지 않은 신우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뭐 할 게 있다고 일부러 암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았겠어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챙겨줬는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 다만 실력이 좀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죠. 아무튼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였기에 그것부터 처리했어요. 제가 맡은 일인데 어떻게 당장 입원을 해요. 그렇게 남편에게도 말도 안 하고 일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입원 날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시모께 연락해서 저녁 모임 자리를 가지자고 했는데요. 어머님이 다행히 좋다고 하셔서 모임 날짜도 잡혔어요. 전 모임 자리에서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죠.
전 서러운 마음에 위로를 받으려고 간 거였어요. 늘 그랬듯이 다들 걱정해주고 공감해줄 줄 알았는데요. 전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테니까 기대하고 있었죠. 저녁 모임 자리에 가보니 이미 다들 와 있었고 저를 엄청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저는 애써 밝은 척 하려고 했는데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댁 식구들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그러다 신우가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올케,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거야? 피곤한데 우리 때문에 억지로 자리 만든 거 아니지? 혹시 그 뒤로 병원에는 가봤어?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전 그런 상황에서 표정이 더 안 좋아져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너무 과로를 했나 봐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이었고 거기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암이래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식구들이 전부 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어머님이 제 손을 꼭 붙잡은 채로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 입원해야 하는데? 내일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입원 수속 밟는 거 도와주마. 어디 병원으로 입원하기로 했니? 어머님뿐만 아니라 다들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신우도 이런 식으로 엄청 미안해하더라고요. 올케, 내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이상하다. 올케가 검사 받으러 왔을 때 초음파로 분명히 살펴봤었는데 진짜로 안 보였어. 내가 그때 발견했으면 일찍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신우가 이러면서 어쩜 좋냐고 하는데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전 신우가 하는 말을 믿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의사가 해준 말도 있어서 신우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 건데요. 그래서 신우한테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에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밥부터 먼저 먹어요. 내일부터는 암치료 때문에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고 싶거든요.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오랜만에 다 모여서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상태였고 제가 술을 마실 때마다 시댁 식구들이 흔쾌히 함께 해줬어요. 전 그래도 몸 생각해서 적당히 먹으려고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저 때문에 그런지 오버하면서 과음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다음 날이 됐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들 너무 취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잠들어 있는 상태라서 저 혼자서 입원하러 가려고 했죠.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지갑을 두고 와서 다시 시댁에 들렀어요.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현관문을 다 안 닫고 나왔나 봐요. 현관문이 열려있길래 시댁 식구들이 깰까봐 슬그머니 들어갔거든요. 근데 시댁 식구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신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 들렸어요. 아휴, 올케 언제 가나 계속 곁눈질로 지켜보고 있었네. 해장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역시 해장은 술로 해야 해. 해장 술이 최고라니까. 신우가 이러면서 웃고 있었어요. 심지어 신우만 즐거워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도 낄낄거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거든요. 그년 가망 없다지? 공들인 보람이 있네. 이제 며느리년 저 세상 가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넣은 보험금 받을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들인 공이 저한테 착한 척 연기를 하고 애지중지 대한 걸 말하는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시댁에 고마워하고 있었죠. 신우가 심지어 죄책감이 느껴지지도 않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씨부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초음파로 봤을 때부터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딱 봐도 암에 걸린 상태더라고. 내가 그때 올케한테 말 안 하고 식구들이랑 진웅이한테 올케가 암인 것 같다고 말하길 잘했지. 진웅이한테 몰래 드릴 수 있는 보험은 다 들어놓으라고 했잖아. 이제 드디어 큰 돈 좀 만져볼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아먹을 생각에 시댁 식구들이 축하주를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순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어요. 믿고 의지했던 시댁 식구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듣고만 있었겠어요? 그 순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결심이 서서 조용히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음모를 알게 된 이상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신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전부 다 녹음한 거예요. 올케가 병원으로 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일부러 오진을 했어. 진웅이 너도 알고 있지? 고의성 있는 오진은 처벌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 괜히 꼬투리 잡히면 피곤해지니까. 알겠지? 시부모님과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알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우가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것을 방관하며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면 며느리가 모를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지들끼리 떠들고 있었고 제가 그날 녹음한 게 제 무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녹음이 끝난 후에 저는 침착하게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시댁 식구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나와서 뒤통수를 칠 계획을 짠 거죠. 병원에 간다고 짐을 간단하게만 챙기고 왔어서 곧바로 집에 가서 본격적으로 짐을 챙겼어요. 이젠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낼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짐을 친정집으로 보낸 다음에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에는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복수심이 저를 지탱해 준 것 같아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차분하게 소송 준비도 차근차근 해냈죠. 녹음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한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느라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변호사도 제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는 놀라면서 이건 분명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렇게 법정에 서야 하는 날이 다가왔는데요. 시댁 식구들도 그제서야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병문안을 오겠다고 병원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제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연락을 전부 다 씹고 있다가 송장이 날라오니까 그제야 제가 왜 잠수를 탔는지 이해한 것 같았죠. 그렇게 법정에서 제가 녹음한 증거들이 공개되었고 시댁 식구들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신우는 고의적인 오진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녹음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더라고요. 판사도 신우의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시부모님과 남편도 방조죄로 함께 처벌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 저를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대가를 치르게 됐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남편 놈은 더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왜인 줄 아세요? 시댁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발광하고 저한테도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그 놈을 마주치게 된 적이 있어요. 시댁에서 심부름을 시켜서 저녁 늦게 나갔다가 들어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어떤 미친 사람이 우리 집안 식구들에 대해 이상한 말을 했다고 말했었거든요. 그 미친 사람 흉을 실컷 보고 있으니까 시댁 식구들이 방심했었죠. 그러니까 저를 혼자 밖으로 내보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저 혼자서 그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된 건데요. 그 사람이 저한테 길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까 제 앞에 쪽지를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저는 찝찝해서 그걸 볼까 말까 하다가 궁금하기도 해서 일단 쪽지를 챙겼어요. 쪽지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어떤 내용이 써 있었는데 글씨도 삐뚤빼뚤한 게 아주 악필이어서 알아보는데 한참 걸렸죠. 쪽지에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병씨 집안 사람들이 내 존재를 알아차린 후로 당신 혼자 못 다니게 한 거 다 압니다. 제가 당한 게 너무나도 많아서 이렇게 쪽지로 써서 전달드립니다. 전 미치지 않았고요. 제가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병씨 집안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천사라고 소문났는데 천사 아니에요. 저는 병진웅 씨랑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병씨 집안 사람들이 이 동네로 이사 온 뒤로 제가 병진웅 씨에게 동네 소개를 해주고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부모를 일찍 잃고 나서 병씨 집안 사람들이 저랑 우리 동생을 챙겨줬어요. 그러면서 어린 우리에게 알바를 하면 그 돈을 모아서 불려준다고 했고, 그 당시 우리는 어려서 잘 몰라 돈을 버는 족족 병씨 집안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손찌검도 많이 당했어요.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 우리 돈을 달라고 하니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건 엄연히 행패고 착취였습니다. 그동안 병씨 집안 사람들에게 당한 증거들이 많아서 전 언젠가 복수를 할 겁니다. 병씨 집안 식구들이 한 짓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제발 도망치세요. 전 처음에 이걸 보고 남편이 이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글씨는 악필이었지만 미친 사람 치고는 글을 너무 정확하게 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처음 보는 남자보다 제 남편을 믿었죠. 시부모님이 워낙 동네에서 천사로 소문나 있었고 또 제게도 잘해주셔서 낯선 사람이 준 쪽지의 내용을 믿지 않았어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런 쪽지를 쓰고 나눠주고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곧장 집으로 가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길 가다가 미친 사람한테 이런 쪽지를 받았어. 쪽지 내용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 가만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인 것 같던데? 그니까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손을 확 놓고 제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으름장을 놨었어요. 가까이에도 가지 말고 말 걸면 무시하고 도망가. 내가 저번에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아무리 엄마가 전화로 뭘 해달라고 부탁해도 그렇지 왜 말도 없이 나가? 그 사람이 무슨 쪽지를 준 거야? 그 쪽지 좀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저를 걱정해주면서 다친 곳은 없었냐고 물어봐 주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인가 싶어서 일단은 가방 안을 뒤져봤는데요. 근데 쪽지가 없길래 제가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죠.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넣어놨는데? 어디에 뒀는지 까먹었나? 아님 오는 길에 흘렸나 보다. 아무래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남편이 더 이상 달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쪽지를 잃어버린 건 아니었고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우랑 시댁 식구들의 계략으로 간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쪽지 내용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 더 구체적인 사실을 듣게 됐어요. 그 남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드디어 자기 말을 믿게 됐냐고 하면서 자기가 당한 걸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그동안 병씨 집안 사람들한테 당한 것들을 일기로 써놓고 매달 얼마를 줬는지도 기록해놨고 맞은 흔적들도 카메라로 다 찍어뒀어요. 제 동생도 현재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원에 있거든요. 소송을 걸려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필요해서 여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 병씨 집안 사람들의 인생을 조져버릴 거예요. 남자 말을 듣고 나니 제가 그동안 감쪽같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힘내라고 했었죠. 얼른 남편 소송하세요. 저도 병씨 집안 사람들한테 당한 게 있어서 고소할 거거든요. 증거가 더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시댁이 싸그리 다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신우가 고의적으로 오진을 하고 시댁 식구들이 방관한 것만 고소했겠어요? 남편이랑 이혼 소송도 당연히 진행했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때 수술을 앞두고 잠시 퇴원을 했었는데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신우랑 남편 그리고 시부모가 보였어요. 제가 일단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비아냥댔었죠. 제가 고소도 한마당에 무슨 일이세요?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저 이제 남편이랑 이혼 소송도 하고 있어서 그쪽 집안 사람들이랑 엮일 생각 없어요. 제가 이러면서 문을 닫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바로 현관문을 붙잡더니 이런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왜 말도 없이 집 나가서 고소를 했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던 간에 우리랑 이야기를 좀 해보고 결정을 내리지. 왜 그랬어? 우리가 당신한테 그런 짓 저지른 거 너무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줘라.
당신 소송을 같이 준비하느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돈을 다 썼어. 그래도 변호사가 승소할 길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와서 비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니까 한 번만 봐줘라.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 모두 무릎 꿇고 빌었지만 하나도 안쓰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씨 집안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식으로 일침을 날려줬죠. 감히 내가 암 걸린 걸 숨겨놓고 사과로 대충 때우려고 그래? 내가 끝까지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억울하게 저 세상 갈 뻔했잖아. 그래서 난 병씨 집안 사람들 전부 다 봐줄 생각 없으니까 꺼져. 이렇게 말하고 시댁 식구들을 확 밀어내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죠. 그때 시댁 식구들이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현관문에 매달리고 있었지만 제가 전부 다 무시해줬어요. 그러다가 시댁 식구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뒤에 제가 모든 소송에서 승소해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거금의 위자료를 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던 건 당연히 승소해서 재산 분할한 다음에 위자료랑 양육비를 받아냈어요. 그 다음에 제 몸 상태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제 몸 상태를 걱정해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간을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순간 공포에 휩싸였죠. 수술이라니, 그것도 간을 절제해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겠다고 했고 수술 날짜가 잡혀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실에 누워 수술을 기다리면서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 수술만 잘 견뎌내면 나아질 거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괜찮아질 거라고 제 자신을 위로했는데요.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죠. 병원에서 몇 주간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수술 후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항암제를 투여받으며 부작용과 싸우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메스꺼움과 극심한 피로가 찾아오고 있지만 꼭 참고 있죠. 아직 치료 중이라서 많이 힘들지만 지 새끼 때문에 견디고 있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복수를 하면 제 삶이 피폐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복수를 해보니까 제가 해코지를 당하면 반드시 복수하는 인간이라는 평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후로 저한테 막대하던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전 시댁 식구들을 참교육해줬다는 사실을 알면 꿈쩍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너무 당하고만 사시지 마시고 EJ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시길 바랄게요.